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국제 유가 급등, 물가 다시 오르나?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기름값, 즉 국제 유가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물가도 폭등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혀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산유국들이 앞으로 원유 생산량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생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다시 꿈틀거리는 국제 유가, 물가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뭐 기습적이다, 뭐 갑작스럽다라고 하는데 그 주요 산유국들이 왜 갑자기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생산 줄이겠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습적인 깜짝 인상 감산이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오페크와 러시아가 또 이끄는 또 다른 산유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쳐서 요즘엔 오펙 플러스가 함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약 116만 배럴을 전격적으로 줄이겠다, 생산을 감산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있죠. 또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감산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50만 배럴이 됩니다. 그럼 벌써 한 160만 배럴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에도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작년 말에 200만 배럴을 또 감산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합치면은 거의 400만 배럴. 우리가 하루에 쓰는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 정도가 되니까 전 세계가요? 예, 순간적으로 한 4% 정도의 양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오펙 플러스는 감산 조치를 했는가? 그러니까 생산을 줄였는가? 표면적으로는 요즘에 경기 나쁘잖아요. 예, 거기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감산을 해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에 대한 목리, 예, 미국과의 기싸움 이런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파워를 보여주는군요. 우리도 힘 있어.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미국은 보통 전략 비축유들을 이제 쟁여놓거든요. 그것들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계속 전략 비축유를 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던 측면이 있었었는데 미국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져야 러시아도 힘들어지고 전쟁도 풀리고 유가가 떨어져야 물가도 잡히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계속 사우디의 요구를 외면했는데 여기에 사우디가 아예 감산으로 나와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조금씩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 이 원유에 대한 원자재의 무기화로 나서는 또 그런 모습이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감산하겠다고 하니까 그 가격,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당연하죠. 이제 공급을 하려는데 그 양을 줄였고 또 이게 워낙 기습적이고 깜짝이어가지고요. 장중에는 거의 8% 넘게 급등을 했고 어느덧 $80 레벨까지 올라왔는데 직전까지 최근에 한 1, 2개월 정도의 유가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78, 이게 WTI 기준인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제롬 파월의 긴축하겠다 발언 나오고 그다음에 은행 위기 나오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 더 올 거야 해서 유가가 급락해고요. 실제적으로 배럴당 $60 레벨까지 떨어지게 된 이런 상태였었는데 자 이러자 이번에 감산과 함께 튀어 올랐었고 어느덧 다시 배럴당 $80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야, 아까 미국, 사우디 그 목리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결정이 또 미국이 좀 언짢을 수밖에 없을 이유가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산을 하겠다? 유가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이 유가가 오르는 것은 뭐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비 부담, 비용 부담이 오르는 또 그런 악재이고요.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물가 지수를 뽑을 때 원유, 특히 기름과 이 연관된 제품의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뭐 3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당연히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시차를 두고 물가가 뒤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최근에 미국 물가와 유가화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을 한번 돌아볼게요. 네. 작년에 미국 물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무섭도록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유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배럴당 작년 6월에는 120달러 수준까지 올랐던 거고 네. 물가가 잡힐 때 이 120달러였던 유가가 거의 60달러 레벨, 반토막 정도로 내려오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유가가 다시 오르면 뭐 뻔하죠. 네. 물가도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 봐도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약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가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미국 물가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럼 기준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난 시간에 정평가님께서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네. 이 계획이 그럼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뭐 금리 차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네네네. 볼까요? 작년 여름부터 해서 무자비하게 올렸죠. 그 이유가 높은 인플레이션, 그 높은 인플레이션 또 고유가. 그게 떨어지면서 물가도 잡히는 듯 하면서 이 금리 올리는 속도와 폭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끝이야. 우리는 이미 이제 동결로 먼저 나서고 있고요. 자, 이런데 네.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죠? 앞서 봤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이 연준의 금리 정책, 긴축 행보의 로드맵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지표적인 것들을 하나 포인트를 잡으면요. 네. 이 유가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아, 배럴당 80달러가. 네. 네네. 작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시작,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배럴당 78달러에서 80달러였거든요. 그래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90달러, 100달러, 120달러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오르긴 올랐지만 80달러 레벨로만 관리가 된다면 네.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작년 대비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뭐 크게 영향은 안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다음 달에 90달러, 다시 100달러, 120달러 가게 된다면 물가를 또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연준의 긴축 경로, 금리 인상의 경로도 대폭 수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선유국들이 한마디 한 거에 미국 막 연준도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네. 이 배우면 배울수록 경제라는 건 참 많은 걸 들여다봐야 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은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머니 클래스의 돈 버는 정보를 또 한번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이 원유 생산량 감산 소식이 들리면서 뭐 정유 관련 주식들 올랐거든요. 네. 늦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원래 주식학 개론, 주식학 원론에서 보면 네.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정유주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정유주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정유주는 솔직히 시세가 안 나옵니다. 어. 반면에 미국의 엑소모빌이라든가 또 워렌 버핏이 매입했다는 옥시덴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네. 주가가 또 작년에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 미국의 정유 회사들은 아예 이 정유, 유전 개발부터 시작하는 모든 라인들이 다 갖춰진 정유 회사들이고요. 우리나라 정유주는 사들여서 수입해서. 정제마진을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유가 상승의 수혜주가 우리나라에서 정유주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대목입니다. 반면에 여기 나왔지만 이제 뭐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죠. 어떻게 알고 이미 뭐 3월 말에 추가 매수를 했고요. 작년부터 이 옥시덴탈이라는 정유주를 매집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제는 정유주를 유가 올랐다고 바로 사는 거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다. 아.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뭐 우리 국내 정유주의 특징도 있고 네. 세계적으로 또 만에 하나 유가가 오르면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정유주를 또 고를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횡재세다 뭐다 이런 것들로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유가의 상승률을 그대로 추정하는 원유 상품 ETF 상장지수 펀드들을 공략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국내에도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도 꽤 많은 ETF 상품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저기 뭐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들이고요. 네. 유가가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이제 국제 유가 원유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이것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는 손실이 나겠죠. 네.
하지만 내가 자동차 기름 넣으러 갈 때는 오히려 이득이 되겠죠. 마음의 평화. 해지가 되죠. 뭐 그런 차원의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 주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와 대체재에 있는 재생에너지 쪽을 보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야 우리 안 되겠는데 이제 석유 시대 종말에 더 재생에너지 박차를 가야겠는데 해서 이쪽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역발상식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와 재생에너지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